여러분은 낯선 나라에서 단 한 사람도 아는 이 없이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공항 한복판에 혼자 남겨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에는 여권과 작은 가방 하나, 주머니엔 단 한 푼의 돈도 없는 상태로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사하라 사막 인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한 번도 고향을 떠나본 적 없던 한 여인.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국제 결혼 시장에 내몰렸던 그녀가 낯선 관광객을 도와주면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된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선택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끝에는 사랑, 슬픔, 그리고 다시 찾아온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죠. 과연 사막의 소녀 사미라는 어떻게 한국인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4번의 계절이 지나 다시 돌아온 신혼여행지에서 그녀는 왜 눈물 속에 웃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모로코 남부 사하라 사막 인근의 작은 오아시스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이름은 사미라입니다. 이곳에서 여자로 태어난다는 건 마치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결혼, 상대와 인생의 경로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피부로 느껴지는 뜨거운 건조함, 매일 똑같이 붉게 물드는 사막의 저녁 하늘, 그리고 집안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말 사미라, 부드럽게 움직여야 해. 시집가서 사랑받으려면 그래야 한다. 15살이 되던 해부터 어머니는 제게 바느질과 쿠스쿠스 만드는 법, 손님을 맞이하는 예절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했지만 속으로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 손이 부드러워져야 하는 이유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집안 남편에게 선택받기 위해서라는 게 참 싫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여자가 20살이 되기 전에 결혼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여자아이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집안일과 혼수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결혼하는 건 성공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우리 이웃 라일라 언니가 23세에 프랑스 남자와 결혼해 파리로 떠났을 때 온 마을이 그녀를 부러워했죠. 그리고 3년 뒤 반짝이는 옷과 금빛 목걸이를 걸친 채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맞지? 너도 잘만 하면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어. 그 좋은 곳이 정말 제가 원하는 곳일까요?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집안 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아버지까지 병으로 누워 계시게 되자 어머니는 국제결혼중개소에 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저는 거세게 반대했지만 내가 좋은 집으로 가면 우리 모두 숨통이 트인다. 는 말 앞에 결국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중개소는 마라케시에서 2시간 떨어진 도시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첫날 다른 여성들과 함께 긴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모두 저처럼 긴장한 표정이었죠. 키와 몸무게를 재고 사진을 찍고 웃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축 경매장에 나온 동물 같았습니다. 첫 맞선 상대는 45세의 영국 남자였습니다. 저와는 거의 2배 나이 차이였고 질문은 요리를 잘하냐, 아이 몇 명 낳고 싶으냐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탈리아 남자였는데 제 얼굴과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웃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살피듯이요. 그 순간의 불쾌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맞선도 비슷했습니다. 캐나다 남자는 제가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표정을 굳혔고 일본 남자는 제 허리 사이즈를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맞선이 거듭될수록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그들 누구도 저를 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아이를 낳아줄 어린 여자로만 보였습니다. 사미라, 너무 까다롭게 굴면 기회가 없다. 부모님의 재촉은 숨을 조이듯 제 마음을 옥죄었습니다. 저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선택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마라케시 관광지의 기념품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이어갔습니다. 사막에서 온 손님들에게 웃음을 보이는 건 힘들었지만 그 일은 제 유일한 숨통이었습니다. 상점에서는 낯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잠시나마 맞선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해는 이미 사막 뒤로 넘어가고 있었고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자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양인이었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군가에게 말을 걸려다 실패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 얼굴에는 당황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저는 러시아어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가 무언가 말했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손짓과 표정으로 겨우 알아낸 건 그는 한국에서 왔고 소매치기를 당해 돈과 휴대폰을 모두 잃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위험할 수 있다. 모르는 남자다. 그냥 지나치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다. 잠시 고민 끝에 저는 손짓으로 그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데려간다는 건 분명 위험할 수 있는 선택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 안의 경계심보다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놀라셨습니다. 하지만 사정을 듣고는 마치 오래된 손님을 맞이하듯 자리를 내주셨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타진이 올려졌고 그와 저는 번역 앱을 통해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수. 한국에서 IT 회사를 운영하다 번아웃이 와서 혼자 여행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번역기를 통해 나눈 첫 대화는 어색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와 대등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제 인생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민수를 하루에 한 번씩 보게 됐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번역 앱을 통해 대화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조금씩 더 깊이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한국에서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다가 치열한 경쟁과 끝없는 업무에 지쳐 여행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삼이라 당신 나라는 정말 아름다워요. 라고 번역기를 통해 말했는데 그 표정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과 감사함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맞선 자리에서 만난 남자들과는 달리 그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고 질문도 제 삶과 생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꿈은 뭐예요? 라고 묻는 순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 여자로 살아가며 꿈이라는 단어를 떠올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민수와 함께 보낸 시간은 제 일상의 무게를 잊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대사관에 가야 한다며 저에게 동행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하루 아르바이트를 쉬고 그를 안내했습니다. 마라케시의 붐비는 도로와 시장을 지나면서도 우리는 번역기를 사이에 두고 끊임없이 대화했습니다. 언어가 완벽히 통하지 않아도 그와 나누는 대화는 오히려 더 진솔하게 느껴졌습니다. 대사관에서 민수는 임시 여권을 발급받았고 고맙다며 저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제가 평생 가보지 못했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향신료 향이 은은한 고기 요리와 달콤한 차를 마시며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식사 후 민수가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정말 큰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순간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현금도 없고 길도 모르잖아요. 며칠 동안 제가 가이드 해드릴게요. 나중에 갚으시면 돼요. 번역기를 통해 전한 제 말에 그는 놀란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일주일간의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부하라의 오래된 골목길, 히바의 성벽 위, 타슈켄트의 화려한 시장 저는 그와 함께 웃고 걸으며 제 삶에서 처음으로 내가 선택한 사람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맞선에서 느꼈던 답답함과 무력감은 온데간데 없었고 저는 그냥 삼이라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를 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그 말은 제 안에서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티켓을 보내드릴게요. 그의 말이 진심일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믿고 싶었습니다. 공항에서 그를 배웅하며 저는 속으로 수십 번이나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선택한 길을 간다. 그가 떠난 후 첫 일주일, 저는 하루 종일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열흘,
그리고 보름 전은 점점 마음을 접어갔습니다. 역시 여행지에서의 인연은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겠지. 그런데 우리가 만난 지 20일째 되는 날, 기적처럼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비자 준비하세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답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정말인가요? 라고 묻자 그는 곧바로 답했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모든 절차를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울며 잠들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수는 필요한 서류 목록을 보내주고 여권 신청과 비자 절차를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때로는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했는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 의심은 조금씩 사라지고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비자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수많은 서류와 인터뷰, 그리고 기다림하지만 민수는 한 번도 성급하게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만 더 참아요. 곧 만날 수 있어요. 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마침내 비자가 승인되고 비행기 티켓이 도착했을 때 저는 두 손으로 그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제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걸 느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어머니는 저를 불러 앉혔습니다. 삼일아, 그동안 너를 너무 몰아세워서 미안하다. 이번에는 내 마음을 따라가거라. 항상 강인하셨던 어머니가 눈물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셨고 그 따뜻한 손길은 제 마음속 마지막 두려움을 지워주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사막과 마을을 바라보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를 선택할 차례야. 인천공항에 내리던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사막에서 보던 황량한 모래빛과는 완전히 다른 유리와 철로 빛나는 거대한 건물, 끝없이 이어진 사람들의 행렬, 그리고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던 민수의 얼굴. 그는 환하게 웃으며 제 이름을 불렀고 저는 망설임 없이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민수의 집은 서울 근교의 아파트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 부드러운 침구, 욕실에는 제가 쓸 수 있는 화장품과 수건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편하게 지내요. 여기는 이제 당신 집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세심함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들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많은 빌딩과 네온사인, 복잡하게 얽힌 지하철 노선,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편의점,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언어 장벽은 컸지만 민수와 번역기를 통해 대화하며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민수는 한강공원에서 야경을 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삼일아,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이제 확신해요. 사랑합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맞선 자리에서 느끼지 못했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준비했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예식이 열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처음엔 걱정하셨지만 곧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한국 음식과 예절을 가르쳐 주시며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고 시아버지는 주말마다 우리를 드라이브에 데려가 주셨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나 저는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의사의 말은 제 심장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임신입니다. 그 순간 민수는 제 손을 꼭 잡았고 저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임신 11주 차, 갑작스러운 복통과 출혈이 찾아왔고 병원 초음파 화면에서 더 이상 아기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연유산입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몇 주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고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있었던 생명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내 몸이 약해서일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스스로를 탓하며 끝없는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단 한 번도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퇴근 후에는 함께 산책을 하며 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시부모님 역시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주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오셨고
시아버지는 밖에 나가 바람을 쐬자며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동네 카페에서 파트타임 일을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와 서빙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문을 받고 손님과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님 중에는 제 억양을 듣고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묻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저를 그냥 동네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말했습니다. 삼일아, 우리 귀화 준비해요. 이곳이 당신의 나라가 되게 해요. 그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를 키우고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면 저 역시 한국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화 과정은 생각보다 길고 복잡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을 위해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단어장을 펼쳤고 밤에는 학원 수업을 들으며 공부했습니다. 주말에는 모의고사를 풀었고 틀린 문제를 반복해 풀었습니다. 민수는 주말마다 저를 박물관이나 유적지로 데려가 한국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었습니다.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그리고 민속촌에서는 전통 한옥에서 살아보는 체험도 했습니다. 저는 점점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되었고 이곳이 나의 집이라는 확신이 커졌습니다. 귀화 면접 날 저는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법무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왜 한국 국적을 원하나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떤가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면접관들의 질문에 저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제 한국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기다려주었고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면접이 끝날 때 한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며느리로서 잘 적응하고 계시네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주었습니다. 몇 달 후 마침내 귀화 허가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 나라의 사람이 되는구나. 민수는 저를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삼일아. 이제 정말 우리나라 사람이네요. 출입국 사무소에서 한국 여권을 받던 날 창구 직원이 건네준 짙은 남색 여권을 손에 쥐었을 때 지난 몇 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사막마을의 답답함, 민수와의 우연한 만남, 한국에서의 설렘과 시련, 그리고 아이를 잃었던 슬픔 모든 것이 이 작은 여권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여권을 베개 옆에 두고 잠들면서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귀화를 마친 지 몇 달 후 우리는 결혼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이번 기념일 특별히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순간 제 머릿속에 4년 전 신혼여행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낯설었고 공항에서의 긴 심사와 두려움,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온 행복이 뒤섞였던 시간. 민수, 그곳에 다시 가요. 이번엔 나도 한국인 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웃으며 말하자 민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여행 준비는 예전보다 훨씬 간단했습니다. 비자 서류도 추가 심사도 없었고 단지 여권과 항공권만 있으면 됐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이미 자유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4년 전과 같은 리조트를 예약했고 저는 수영복과 여름 옷들을 챙기며 설렘에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우리는 나란히 체크인 카운터에 섰습니다. 직원이 우리의 여권을 받아들고 아무렇지 않게 도장을 찍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전엔 긴장으로 떨렸던 자리에서 이번엔 당당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출국 심사대에서도 우리는 같은 줄에 섰고 심사관이 제 여권을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그 짧은 인사 한마디가 제겐 세상의 모든 환영처럼 들렸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바다와 흰 구름을 보며 저는 지난 4년을 떠올렸습니다. 사막에서의 답답함, 민수와의 우연한 만남,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아이를 잃었던 슬픔, 그리고 귀화를 향한 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리조트로 향하는 길, 저는 예전과는 달리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객실 발코니에서 바라본 바다는 여전히 에메랄드빛이었지만 이번에는 제 마음도 그만큼 맑고 자유로웠습니다.
우리는 스노클링을 하고 현지 마을을 구경하며 하루하루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해질 무렵 백사장에서 나눈 대화였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삼일아, 우리 다시 가족을 만들어 볼까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첫 아이를 잃은 기억이 여전히 제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이제는 희망이 더 커져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제 대답에 민수는 환하게 웃었고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과거보다 미래를 바라보기로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일상은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어느 저녁 우리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려다 음식 냄새에 갑자기 속이 울렁거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예감을 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을 멎을 뻔했습니다. 임신입니다. 민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 소식을 전하자 시어머니는 저를 끌어안고 울었고 시아버지는 민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네 식구가 한 식탁에 둘러앉아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꿈꿔왔던 가족의 모습이구나. 식사 후 민수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하얀색의 아주 작은 아기 신발이 들어있었습니다. 여행에서 봤는데 꼭 사주고 싶었어요. 그 말에 저는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그 작은 신발을 손에 쥐자 곧 만나게 될 우리 아이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워 민수가 제 배에 귀를 대고 있을 때 저는 먼 사막의 고향을 떠올렸습니다. 부모님께도 이 소식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상통화로 웃으며 알려드리는 제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창밖의 별빛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번엔 꼭 너를 안아줄게. 이건 내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선택한 삶이니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같은 여건을 가진 가족이 곁에 있고 제 선택으로 만든 삶 속에 새로운 미래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사막 골목에서 길을 잃은 한 남자와 나눈 첫마디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요.